부산국제여객터미널을 오가는 수많은 배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여객을 실어 나른다는 부관페리. 하루 평균 200~300명의 사람들이 이 배를 타고 부산항과 일본 시모노세키항을 오가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의 대부분은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로 선실 내부는 이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운항시간만 12시간 가까이 소요되는 만큼 안락한 시설을 제공해 이용객들을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는군요. 현해탄을 가로지르는 이 뱃길은 부산과 일본을 연결하는 최단거리의 항로입니다. 부관페리의 전신인 관부연락선이 첫 취항한 1905년 이후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뱃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905년에 취항해서 1945년까지 그러면 한 40년도 안 되는 그 사이에 무려 3천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여객을 실어 나른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항로였죠. 1905년 9월 11일 일본 시모노세키항에서 처음으로 닻을 올린 관부 연락선은 첫 출항이 시작된 그 순간부터 숱한 화제를 낳았습니다. 그 당시의 관부 연락선은 종래에는 볼 수 없었던 아주 현대적인 배였는데 호화시설로 꾸며진 1등실의 경우 승선 요금이 한 달 집세와 맞먹을 만큼의 비싼 값을 자랑했고 2등실 역시 요금이 만만치 않아 대부분의 서민들은 주로 3등실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어찌됐건 호화시설을 갖춘 최신식 선박 관부 연락선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온천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1등실이라든지 특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어졌었는데 뭐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던 시절이니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선박을 이용하던 시절이니까 그 지위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게끔 아마 그 선박에도 그 등급을 매겨가지고 물론 지금이야 언제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뱃길이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관부 연락선의 취향은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바다 건너 일본을 건너간다는 것 자체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죠. 한일 양국을 잇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 여객선. 관부 연락선은 날씨에 따라 며칠씩 걸렸던 현해탄의 뱃길을 하루에 반절로 줄여준 유일무이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관부 연락선의 명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게 됩니다. 사실 부관 연락선이 취항하는 이 부산과 시모노세키 간의 항로는 굉장히 중요한 항로였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최첨단 선박이 나오면은 곧바로 이 항로에다가 먼저 배치를 하고 또 더 신해선이 나오면은 원래 취항을 했던 선박을 다른 항로로 돌리고 그 최신의 선박을 갖다가 부관 그 연락선 항로에 배치를 하는 식으로. 1905년 관부 연락선이 첫 취항을 했을 당시엔 300명 가량의 승객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정도의 규모였는데 1920년 이후부터는 700명 가량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초기보다는 2배 이상 커진 선박들이 운항됐습니다. 이렇게 점점 대형화된 관부 연락선은 1940년대에 접어들면서 2,000명의 승객과 2,000톤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초대형 선박으로 커지게 됩니다. 관부 연락선은 숱한 일화를 만든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화제가 된 건 한 청춘 남녀의 동반 자살 사건이었습니다.
관부 연락선을 타고 부산으로 향하던 청춘 남녀가 서로를 껴안고 현해탄에 몸을 던지는 일이 벌어졌는데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한 건 이 사건의 주인공이 사회찬미라는 곡으로 시대를 풍미했던 여가수 윤심덕이었다는 거였죠. 수많은 사람들과 숱한 사연들을 실어나른 관부 연락선은 사실 보통의 여객선과는 그 시작부터가 다른 배였습니다. 한반도를 지배하고 대륙으로 뻗어나가려는 일제의 야욕을 운반하는 수송선. 이것이 바로 관부 연락선의 실제 역할이었죠. 일본의 어떤 그 군인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료만 와야 되는 게 아니고 일본의 민간인도 이 한반도에 건너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너 올라니까 그 오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불편하니까 올 사람이 없었는데 관부 연락선을 이제 만들므로써 시간도 단축될 뿐만 아니고 또 일본인들은 일확천을 버리고 싶은 일본인에게 신천지 조선으로 가라. 그렇게 일본인들을 선동하게 되는 거죠. 일본 야마구치 현에 위치한 시모노세키시. 이곳 시모노세키에는 관부 연락선이 남긴 흔적들이 지금까지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국제여객 터미널 인근 단 모양의 커다란 조형물 하나가 길가에 세워져 있습니다. (1937년부터 8년간) 운행했던 관부 연락선을 기념하며 그 배가 실제로 사용했던 닻을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관부 연락선의 부두가 있었던 자리에 만들어진 기념 광장. 이곳에서 관부 연락선의 또 다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관부 연락선의 역사를 자세히 새겨놓은 기념 비석입니다. 이 비석의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관부 연락선의 부두가 있었던 바로 이곳에 시모노세키 철도역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それではですね、ご案内します。ここへ壁画がございますけどね、これはですね、関府連絡船がありましたですね、桟橋、そして下関駅ですね、表してますね。ちょうどこの辺りから東に向けてですね、こういう桟橋と鉄道の駅が、下関駅がありました。 100여 년 전 시모노세키 항구의 풍경을 새겨놓은 벽화라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부두와 철도역이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부두 안쪽까지 철도를 깔아 기차에서 배로 곧장 갈아탈 수 있게 만든 거였죠. 관부 연락선이 닿았던 부산항 역시 마찬가지로 부두 안쪽 끝까지 철도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 지금 앞에 보이는 마치 선같이 쭉 길을 까맣게 보이는 이 자리, 이 오른쪽 검게 보이는 부분, 아스팔트가 보이는 것, 이 부분은 바로 여기 철로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지금 아스팔트로 덮은 것이죠. 바닥에 철도가 깔려 있었던 제1부두의 모습은 시모노세키 항구의 옛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부산항과 시모노세키 항에 만들어진 똑같은 구조의 철도역과 두 철도를 이어준 관부 연락선의 취향. 그것은 바로 일본 제국주의의 시작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동경에서부터 시모노세키를 거쳐서 부산에서 다시 또 경성으로 다시 만주까지 이르는 긴 여정을 열차와 배와 또 다시 열차를 이용해서 쉽게 갈 수 있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라도 여기 부두에다가 이렇게 열차를 대할 수 있게끔 설치했을 겁니다. 러일 전쟁이 한창이었던 그 무렵 일본은 한반도의 지배권을 확보하는 데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한반도를 관통하는 철도 건설 공사가 이뤄진 것도 바로 이때부터였죠. 대륙 침략의 야욕을 품고 있었던 일본에게 있어 한반도 철도 부설권은 놓칠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신속하게 병력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철도와 한국의 물자를 최대한 빨리 일본으로 옮겨갈 수 있는 노선. 지금의 경부선 철도의 원형은 이렇게 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러일 전쟁을 갖다가 발발하자마자 무슨 철도 체계를 먼저 정비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약 1년 동안 경부철도선, 경의선 철도선을 이제 놓게 되는 겁니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우리 한국이 지배와 대륙 침략을 갖다 중국이 되니까 이제는 부두 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결국 전장 물자를 수송하고 또 전쟁의 어떤 그 결과에 따른 어떤 그 대륙에서의 뭐 부상자 수송이라든가 또 수탈의 물자의 수송이라든가 이게 가면 갈수록 규모가 커지니까 거기 걸맞는 부두 시설이 필요하게 된 거죠. 당시 일본이 부산항의 확장 공사를 어떻게 해나갔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산 시민 도서관에 남아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 당시 부산항 확장 공사가 일본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부산항은 일본의 철저한 계획 속에 대륙 침략의 천병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1905년 1월 1일 경부선 철도가 개통됐고 같은 해 9월 11일 일본은 현해탄 항로의 관부 연락선을 취향시킵니다. 일본에서 선박을 통해 만주까지 갈 경우 16일 이상이 소요됐던 것이 관부 연락선과 철도를 이용한 이후부터는 단 6일이면 충분했습니다. 현해탄을 건너가는 그 관부연락선 개통됨으로써 개통 전에는 한 번 일본을 왕래하려면 며칠이 걸립니다. 근데 개통됨으로써 7장 반 정도로 급속으로 단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결국 일본의 국내에 있는 그 철도의 체계하고 한국의 어떤 국내 일본 지배를 위한 철도 체계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관부 연락선이고 일본이 볼 때는 대동맥이 연결되는 그런 셈이죠.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부터 시모노세키까지에 이어진 철길과 한반도를 관통해 내려오는 철길, 그리고 양국의 중심에서 이들 철길을 연결해 준 관부 연락선, 그것이 바로 대륙 침략을 위한 해상 철도였습니다. 관부 연락선의 운항 역사를 전시하고 있는 시모노세키시의 히로바 광장. 비석에는 현해탄을 오갔던 선박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名前がついていますのは壱岐丸と対馬丸ですね。対馬と壱岐、ご存知の島でございます。それからあと韓国の関係でしたらね、高麗とか新羅とかですね、京福、こういうような名前がずっとついてまして。 우리나라의 역사와 궁궐들의 이름도 보입니다.
만주와 관련된 흥안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일본의 섬과 중국 대륙의 산맥 이름도 적혀 있습니다. 관부 연락선의 이름은 예사로 만들어진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일본의 지명으로 시작을 했죠. 한반도의 역사를 건너와 조선 왕조의 궁궐을 타넘고 만주의 산맥을 넘어 대륙 전체를 지배하겠다는 일본 제국주의의 야욕이 관부 연락선의 이름에 그대로 담겨 있었던 겁니다.今の船の名前はですね、次々と朝鮮半島から大陸の方へですね、日本が勢力を伸ばしていくに従ってですね、そういう名前をつけてあるんだろうと、そのように思います。 현해탄을 이어준 관부 연락선은 조선을 지배하려는 이들과 수탈하려는 이들을 건너오게 했고 일제의 강제 수탈로 삶의 터전을 빼앗긴 농민들을 건너가게 했습니다. 시모노세키 항구가 제일 잘 보인다는 한 공원을 찾았습니다. 이곳엔 관부 연락선의 마지막 흔적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関府連絡船金丼丸の慰霊碑です。なぜここに金丼丸の慰霊碑があるかと言いますとですね、先の太平洋戦争中、昭和18年1943年ですね、関府連絡船の金丼丸は大勢のお客さんを乗せてですね、下関から釜山へ向かう途中でアメリカの潜水艦の魚雷を受けて沈没いたしました。たくさんの方が亡くなられました。 태평양 전쟁이 격화되었던 1943년 10월 중국의 산맥 이름을 딴 관부 연락선 곤륜화는 미 연합군의 폭격을 받고 현해탄 한가운데 침몰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부산과 시모노세키 간의 항로를 이용하는 배는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패전이 가까워지면서 대한해협과 서시마해협, 현해탄 이 사이에는 그 일본의 선박들이 왕래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군 측에서 잠수함을 보내거나 또는 기뢰를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연락선이 그곳에 부딪혀서 피해를 보고 인명 피해를 보는 이런 일들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북한 연락선은 1905년부터 시작해서 1945년 그 패전 전에 이미 실질적인 항로로는 기능을 상실해버렸다고 봐야 되겠죠.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꿈에도 그리던 광복을 맞게 됩니다. 일본의 패망으로 끊어졌던 현해탄의 뱃길은 고국으로 돌아가려는 이들을 실어 나르는 귀국선이 몇 차례 더 오가는 것을 끝으로 항로로서의 소임의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일본에 강제로 끌려갔던 수많은 조선의 청년들, 고향으로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된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과 눈물도 현해탄 깊은 바닷속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부산과 일본을 연결하는 이 항로에 다시금 백구동이 울리게 된 건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인 1970년부터입니다. 양국을 오가는 여행객들의 설레는 마음을 싣고 매일 하루 한 차례씩 현해탄을 건넙니다.
눈물과 절망이 뒤섞인 관부 연락선의 애완설인 얘기는 현해탄과 함께 흘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이제는 새로운 희망의 백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해탄의 백길이 다시 열린 지도 벌써 4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달라진 관계만큼 이용하는 사람도 많이 바뀌었고 이제는 이 백길을 통해 한일 양국의 문화와 관광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강제징용으로 끌려가 희생된 유해들이 고국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해탄에 뿌려진 그들의 눈물을 서로가 보듬어 줄 때 이웃나라 일본으로 가는 길이 더 정겹지 않겠습니까?